제16회 함양연합문화제가 2019년 8월 30일과 31일 함양군 아니면 오리숲 특설무대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연합문화제 별빛 콘서트에서는 학술대회, 체험 프로그램, 연합 OX 퀴즈, 전시회, 연합 부임 행차, 식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연합 학술대회는 30일 오후 3시부터 안희면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김영우 교수가 연암과 다산의 이용후생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연암과 다산의 선비상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 이용후생론, 서학과 서교, 연암의 세계관, 서민에 대한 관심사, 후생학의 실천, 가장으로서의 연암, 안희에서 연암이 행복했던 이유로 안희 현감으로 재직 시 문인의 낭만적 기질과 인간적인 따뜻한 품성으로 자신의 이상을 펼쳐 보였다고 말하였다. 이어 저녁 6시부터 안희면에서부터 오리숲 행사장까지 사또 행렬 퍼레이드가 열렸다. 1792년 연암 박지원이 안희 현감으로 부임할 때를 재현하여 서춘수 군수가 안희 현감 북장으로 안희 현감 퍼레이드를 했다. 안희 현감 행렬 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무대에서는 안희 난타 동아리가 난타를 하며 흥을 돋워주었다.
관료이기 때문에 다산생은 상당히 엄중하신 분이었다면 연암생은 그래도 늘 친구도 많으시고 연암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암 하나의 학파를 이루어서 상당히 그래서 연암이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우정론이 있어요. 우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죠. 이게 충돌을 많이 강조하는 세계에서 연암생의 경우에는 우정론이라는 굉장히 친구들의 우애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죠. 다산생은 또 사실은 바로 위에 형님이 계셨는데 정약전이라고 흑산동 비현관 지구인데 이분은 상당히 좀 친구들과 관계가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형님을 그리면서 글을 썼는데 어떤 걸 쓰셨냐면 이런 걸 썼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둘째 형이 맨날 너무 술만 먹고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항상 형한테 맨날 잔소리를 많이 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자. 그래서 내가 천주교인에 몰려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자 나의 친구들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둘째 형, 그 친구들은 다 와서 이렇게 형을 갖다가 그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형을 위해서 위로해줬다. 이제 그래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우정을 중시하는 사람하고 이런 어떤 관료적인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연암과 다산의 선비상인데요. 자, 이제 조선후기에 이제 선비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암은 실학을 가지고 농공상에게 공헌하는 것이 선비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 농업과 공업과 상업이 옳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선비, 사가 실학을 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비록 사가 직접 노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지식으로 백성들의 삶에 기여하는 것이 사의 임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런 농공상이 잘 발달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이 어떤 자기의 역할이다. 이게 실학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4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중요한 보겠습니다. 지금 부화라는 건 그냥 뜬금 잡고 화려한 이런 얘기죠. 부화하고 학문이 없는 선비가 그 게으르고 무시한 농민을 인도하니 이는 술 취한 사람이 장민을 도와주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지금 그 연암이 살던 난대의 소위 사라는 선비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일반 농업가, 국민과 상인과 수공업자들을 갖다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잘못된 일로 이끄니까 이건 어떤 사람이냐? 술 취한 사람이 장님을 도와주는 걸밖에 안 된다 해서 어떤 사회 선비의 어떤 올바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산 선비도 좀 비슷합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가 다산에 목민유사라는 말을 목민유사 들어오셨는데 목민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 거기 왜 나눠져 보면 군자의 항구는 수신이 반이고 목민이 나머지 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도덕적으로 수양하는 게 수신이에요. 목민은 뭐냐? 목민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민이죠. 그런데 그 다산생활에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학문이라는 건 그냥 자기 한 사람 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수신뿐만 아니라 목민을 반으로 해야 된다. 이 입장이 다산의 입장이다. 사실 연암과 다산은 같은 입장이죠. 어떤 입장이에요? 결국은 사회 역할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학문에서 일단 또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서민을 위한 학문을 해야 된다. 서민을 위한 학문이 절강해야 되고 된다는 그런 주장이 바로 실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학문은 뭐냐면 성리학이겠죠. 성리학은 결국 뭐냐? 성리학은 뭐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성리학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자기만을 위한 학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현실의 삶과는 완전 유리된 학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5페이지 대처리 좀 읽겠습니다. 연암은 지식인으로서 서민에게 공헌하는 것이 사의 임무라고 보았고 다산은 유학자가 백성에게 혜택을 미치는 것이 공부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았다.
외모나 성품, 삶의 배경이 달랐으나 두 사람 모두 백성의 삶, 특히 백성의 생명을 충족되게 하는 문제, 즉 후민지생, 이 후민지생이 결국은 후생입니다. 백성의 생명을 두텁게 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후생에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페이지의 내용은 이제 그 연합과 다산의 이용생명에 대한 주장들을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을 못했습니다. 거기 독학의 서에 나오죠. 이용과 후생은 둘 중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로 정덕, 백성들의 덕을 바르게 하는 것을 해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열하일기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용이 있은 뒤에야 후생이 가능하고 후생이 있은 뒤에야 정덕, 덕을 바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용후생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자,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가면 여기에도 이제 다산은 후생이라는 말을 따로 안 하지만 지인과 안민이라는 말도 있어 안민이라는 말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에서 거기 이 내용이 있어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안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금을 경감하여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죠. 군자는 명예, 소인은 뭐죠? 밭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배운 사람들은 명예롭게 사는 걸 원하고, 좀 덜 배운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 거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명예도 갖고 돈도 벌고 두 가지 다 하려다 보니까 이 세상이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비된 사람의 역할은 뭐 하는 얘기죠? 더 큰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명예로운 삶을 하라. 일반 서민은 뭐 하냐? 일반 서민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로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군자들이 명예도 얻으면서 공식도 못 얻습니다. 많은 재물이나 재산 가지고 다 취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민의 반도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맨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하는 것과 부역과 세금을 가득하는 것은 하늘에게 국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라는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네 차례 언급한 끝에 모두 천명으로 끝맺은 것이니 결국은 안미하는 게 천명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다산과 연암의 이용생명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 말씀드린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다산하고 이 연암은 어떻게 이렇게 이용생명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후에 펼쳐나가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5번째 보시면 그 6페이지에 서학과 서기라고 하죠. 서학과 서기라고 말하는데, 서학이라는 것은 서양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서양 과학. 서교는 서양의 종교입니다. 뭡니까? 천주교. 네? 그래서 서학은 서양의 과학, 서교는 천주교입니다. 서양의 종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합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서양의 과학입니다. 다산에 영향을 크게 준 것은 이제 잘 알다시피 서양의 종교, 즉 천주교였다는 거죠. 그러면 서양의 과학과 서양의 종교가 결국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이분들에게 어떤 사회를 바꾸고 백성을 윤택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면 서양 과학이나 서양 종교가 들어서도 별로 무관심이겠죠. 근데 이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좀 새롭게 바꾸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성경을 통해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찾은 해답이 뭐냐면 결국은 박준 연암생은 서양 과학이었고 다산생은 서양의 천주교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바꾸려는 어떤 영혼이 꿈이 있었는데 그것에 어떤 계기가 됐던 게 서양 과학과 서양 천주교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양 과학과 서양 천주교의 그 차이 때문에 두 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6페이지 보시면 연암과 다산은 모두 젊은 시절 서양 학문에 눈뜨게 된다. 대략 20대 예민할 때다 눈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암생은 1780년 북경을 방문한 계획을 통해서 서양 문명을 직접 보게 됩니다. 다산도, 예, 하필 넘기시면 7페이지 보시면, 다산도 1784년 연암생이 북경을 갔다 오신 지 딱 4년 뒤에 천주교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누굴 통해 듣게 되냐면 자기 형수님의 동생이 광암 이벽 선생을 통해서 이걸 1684년에 했습니다. 서울 제사계를 걷는 길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천주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7페이지에 보겠습니다. 7페이지 거기 중간쯤짜리에 보겠습니다. 연암의 실학은 성리학 지식에 고착되어 있던 학술의 보루성을 탈피하게 하고 교조적인 성리학에 의해 은폐되었던 전통적인 지식, 즉 장자의 도, 그 다음에 불교 등의 사유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학술의 수용을 통해 연암은 도학문자, 위선적인 도학문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성리학적 세계에 살고 있는데 성리학만 하고 있으면 그 세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연암 선생은 성리학적 세계에서 살다가 서양 문화를 봅니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배웠던 성리학 말고 다른 학문 세계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것만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뭔가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서 그래서 성리학만 절대적인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었지 하고 보다 보니까 우리 문화에는 장자의 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불교도 있었고 이런 여러 그동안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학문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학문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연암생이 유학을 버리진 않았지만 연암생의 유학이 그래도 굉장히 고루하지 않은 유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학문을 한번 그동안 어떤 전통적인 학문을 한번 반성해 보면서 새로운 어떤 학문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잊혀졌던 학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서 연암의 어떤 시각이 탄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산의 경우도 천주교를 받들였어요. 천주교를 받아들였는데 천주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20대에는 막 천주교 열심히 해서 기도도 하고 세례도 받고 세례 명이 요한이라는 세례도 받고 막 기도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천주교라는 걸 자기가 첫날 가는 천주교를 믿는 게 아니고 결국은 유학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어떤 유학이라는 결국은 백성들을 위한 유학이 되는데 그런 유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기존의 성리학을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천주시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져와서 성리학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저기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자, 연암이 서양 문명 가운데 주로 과학기술의 안정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다산은 서학 이외에 서양과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천주교에 관심이 없게 된다. 연암이 열하일기를 완성한 바로 그 다음, 열하일기가 1783년에 완성되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다산은 광암 이교로부터 천주교에 대해 듣게 되고 관련 서적을 읽게 된다. 서양 과학이 연암에게 새로운 시각적 사유를 가능하게 했다며 다산에게 천주교는 기존의 성리학을 벗어나 안민후생의 경사학을 정립하려는 기반으로서의 새로운 경학을 연구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다산은 천주시기, 마테오 책에서 천주시기 책에 나오는 이기 개념, 성리학은 미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 이기 개념을 통해서 성리학의 이기론을 비판하고 상제론, 천주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도 있는데요. 상제론을 입각하여 새로운 윤리론과 정치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산은 어떤 천주교를 통해서 경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이끌으려고 했고, 연암은 서양과를 통해서 다른 방식이 연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페이지 내용은 이제 연암이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교도 받아들이고 장자도 받아들이고 불교의 세계관도 받아들이면서 이분이 어떤 새로운 우주론을 만드는데 그 우주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평등 세계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이렇게 평등한 세계다.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긍정론이에요. 우리가 어떤 윤리를 통해 가지고 도덕을 통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도덕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윤리, 사람을 살리는 도덕으로 나아가고 평등한 어떤 인류 사회가 평등한 방식의 어떤 그런 경계를 꿈꾸는 방식들로 연합의 어떤 세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페이지로 있어요. 8페이지로. 자, 영어상의 도하루기 논입니다. 내 본래 성미가 단박하여 남을 부도하거나 시기하거나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던 것이 이제 한번 다른 나라, 중국 청나라에 발을 들여놓자 아직 그 만분의 일도 보지 못하고 벌써 이런 망인의 마음이 이거는 어떤 어인 까닭인가. 그건 나의 경험이 좁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의 밝은 눈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살핀다면 어느 것이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니 모든 것이 평등하면 저절로 시기와 부러움이란 없어질 것이다 하고 그 같이 따른 하인 장복을 돌아보면서 야 네가 만약에 중국에 태어나면 어떻겠냐 라고 물으니까 장복이 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은 오랑캐나라는데 내가 왜 중국에 태어나는 걸 좋아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때마침 한 소경이 어깨에 비단 주머니를 걸고서 손으로 악기 기타를 끄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찰나였어요. 그때 나는 딱 뭔가 깨달았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이야말로 평등의 눈을 가진 이가 아니겠는가 라고 짧게 했었어요. 자, 연합의 이 평등의 눈, 대립이나 차별이 없는 불교의 평등 성지나 또한 장자가 우주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한 하나로 보는 것은 유사합니다. 평등의 관점에서 편벽된 눈을 갖지 않은 자유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메인의 예술적 관심과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정말 자유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냥 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갇혀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반성해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연합은 조선을 넘어서서 청나라를 넘어서서 자기의 시각을 어디까지 넓히냐면은 서양의 시각 그리고 지구적인 수준까지도 자기의 시각을 넓혀가지고 세상을 정말 광활하고 원대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은 그래서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세계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8페이지 아래에 내용입니다. 자, 9페이지 보시죠. 저기 연합에서 세 번째 줄. 그는 인간의 순수한 감성 표현을 중시했으며 동일성, 우리 모두는 같아야 된다 이런 동일성보다는 차이성, 이질성의 우선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기본적인 욕망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지식인의 사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이전까지는 백성들의 자유로운 감성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도덕 윤리로 가려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계속 번져졌다면 연합을 통해서는 평등의 눈 속에서 백성들의 어떤 기본적인 감성과 정서들이 긍정적으로 펼치면서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그 지식인의 사명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보시면 서민에 대한 관심과 후생활 지침. 그래서 이 평등의 눈은 결국은 연합이 하층 계급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표명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죠. 분묘 처리하는 그런 분들에까지도 이분의 어떤 평등의 눈이 이렇게 펼쳐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페이지가 있습니다. 10페이지. 백성의 삶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이 연합상에 백성의 삶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과학과 기술을 제도의 없음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연합이 제시하는 지식인은 농공상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학술을 연구하고 제도적 삶의 변화를 지향하여 사회적 후생에 기여하는 실학적 관점을 필수적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비가 그냥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과학기술 연구하고 농민들과 상인과 수목자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적극적인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나라 인재들이 그냥
물론 뭐 도덕적인 자기 품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새로운 어떤 21세기 사회에서 필요한 과학기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어떤 일반들의 삶이 윤택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지식인이 해야 될 올바른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연합은 평등의 관점에서 기존의 습관과 위계적인 윤리라는 좁은 세계에 갇혀 사는 삶을 벗어나야 한다. 박지원은 연합은 예학을 무시하는 유자들의 위선은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유학이 실현하고자 하는 도덕적 이상의 전통을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덕은 평등의 관점과 실학적 지식이 바탕이 없이는 공허한 권위의 수단이 되며 학술은 화학화될 수 있다. 그는 당파적 권력의 도구가 되는 주자학적 성리학이 윤리의 원초적인 실천적 구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공자와 맹자의 사상으로 돌아가서 그 정신을 따르고자 하였다. 반면에 다사강 선생은 백성의 사회 문제를 사회 중심에 두었고 그러한 관심에서 통치자의 존재 이르고 성찰하게 되었다. 이런 통찰을 통해 다사는 군자양과 도덕적 사명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군자양문이란 자신의 수양이 그 근본이 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특히 경제학에 아주 강조점을 두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은 국가의 효율성, 반려로서의 국가 효율성, 이 측면에 나아갔다면 연합 선생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이 제하에서 아니면 일반인들과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 그리고 서민문화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도 있겠다. 아까 우리 김윤수 학술위원장께서 그 연암의 어떤 흔적을 찾아서 여기 연암에 뭐 그걸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조선시대의 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신앙의 모습, 실제로 신학의 어떤 애썼던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가 그걸 살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현대의 지식인들도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성찰하게 하는 얘기를 말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하나의 기점이 되어서 계속해서 뭔가 오늘날 우리 그 소위 말해서 학자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당리당파적인 이익에만 골몰해 가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하고 뭔가 이런 어떤 국가와 그다음에 백성을 위한 어떤 그러한 신학적인 삶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페이지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왜 얘기했냐면 이 나무 이야기 사실 작년에 제 집사람이 이제 와서 했던 원고 끝인데요. 거기 7번째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오직 한 여인의 남편이자 따뜻한 아버지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따뜻한 아버지. 다산 선생은 너무 윤리학자고 관료니까 아들한테 어떤 따뜻한 아버지가 됐던 적이 없어요. 늘 아들한테 축구하고 야단치고 책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 이제 패족이 됐는데 너 그렇게 다른 사람들 그냥 공부해라. 그래서 이러면서 야, 다산의 아들들은 되게 불행했겠다. 왜 아버지가 지금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늘 야단만 쳤던 아버지. 그런데 연합 아버지는 굉장히 따뜻했던 분이었고 여기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죠.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걱정한다든지 손자의 탄생을 부탁하며 손자들이 논리를 벌써 상상한다든가 하는 연합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연합 선생은 손수 고추장을 담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손수 담근 고추장을 아들에게 보내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어요. 고추장 보내고 나서 아들이 답장이 없으니까 내 고추장 맛이 어땠는지 그거 꼭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 정말 어떤 인간적인 정감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이런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주적인 어떤 그런 초월적인 평등함까지 이 자신의 사유를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위에서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정말 5년 동안 안위에서 지방간을 하셨지만 연합생은 정말 굉장히 보람 있는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록 국가적인 어떤 관료가 돼서 국가 정책을 펼치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래도 옳다고 생각했던 실학적 지식을 이 안현을 계시는 동안에 하나하나 다 실천해보고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안희에서의 시절은 굉장히 행복한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행복이라는 건 결국은 뭐겠습니까? 뭐 큰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자기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행복한 삶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다산사용 하면서 다산사용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늘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기 너무 힘들고 그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 사람을 보고서는 그게 이제 따뜻한 마음과 행복감을 많이 저는 느껴서 제가 이제 집사람과 15년 전에 퇴계 갈증이를 만나는 책을 하나 썼었어요. 그 책이 마침 되게 좋은 반응을 얻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철학 관련한 소설들을 쓰게 됐는데 그리고 집사람도 이제 그 소설들을 쓰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영역을 찾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다산 그 얘기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은 최천 선생을 찾아가는 고은 최천 나무에서 만난다는 책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으로 저희 두 부부는 연암선에 대해서 그래서 비록 우리 개성 연암역까지 찾아가지 못하는데 아까 김수 위원장님께서 저보고 월북에서 찾아오고 가보라고 농담하셨는데 개성까지 못 가지만 안의 연천 그래서 연암의 어떤 자취를 좀 찾아나가면서 연암 선생님을 우리 일반 대중과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짧고 불기하다 그러는데 굉장히 길어진 게 좋을 것 같아요.